자, 책을 펴봅시다. 우리가 15페이지 근제범의 구조. 자, 서론은 우리가 아까 공부를 다 했던 내용이고요. 선언 근로자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나는 게 선언법에 의한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건데 무슨 보험이라고 했죠? 선언 근제라고 했죠. 줄거서 봤죠. 선언 근제. 근데 선언 근제를 담보하는 보험이 우리가 뭐냐면 수산의 협동조합에서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일반 손보사에 넘기지 말고 지금 15페이지 이 두 번째예요. 예, 그 다음에 일반 손보사에서도 담보하는데 동일한 상품이에요. 상품은 똑같아요. 왜 똑같겠어요? 법에 의한 선언법에 의한 보상 책임을 담보하니까 선언법에서 휴업사례는 얼마 줘라 딱 돼 있으니까 그걸 담보하니까 수협에서 판매하든 P&A든 그 다음에 일반 손보회사에 판매하든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왜? 법률이 똑같으니까. 법률이 똑같으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P&A에서 나왔다. 또는 수산협동조합에서 판매한 선언공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건데 이래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밑에 담보하는 법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죠? 법률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을 보겠습니다. 자, 산재보험은 상시 1인 이상이 근무를 해야 돼요. 자, 이때 상시라는 개념이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줄거서 보죠. 상시 1인 이상이라는 거죠. 자, 상시 1인 이상이란 말이 있는데 써놓죠. 상시 1인 이상. 자, 상시 1인 이상이라고 첫 줄에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근로한 날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 배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월, 화, 수요일은 사람 안 써. 목요일 하면 써. 금요일 날은 3명 써. 토요일 날은 4명 써. 그러면 목요일 날 하면 3명, 4명, 2명 썼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른 날은 안 썼단 말이야. 7 중에서. 그래가지고 다 합쳤더니 한 달에 45명 나왔더라. 근데 근무한 사람이 30일간 내가 영업했다. 그러면 1.5가 되죠? 상시 1인 이상이다. 그러니까 상근 근로자가 아니고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 근무한 사람의 숫자를 내가 영업한 날짜로 나누는 거. 그래서 1이 넘어가면 이게 상시 1인 이상이다 하는 거죠. 자, 상시 1인을 판단할 때는 가족은 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 아들, 며느리 4명이서 일한다. 이거는 상시 1인이 1명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엄마, 아빠, 그죠?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인데 만약에 근로자가 3명 있다. 그러면 총 7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다치더라도 근로자 산재 혜택은 받는데 상시 1인이냐고 판단할 때는 가족은 뺀데 그러면 가족은 근로자가 아니냐?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상시 1인이 됐을 때는 그 가족 근로자도 근로자로 본다. 그러니까 아들이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데 사고 났다. 근로 산재 처리된다는 거죠. 근데 아들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근로자가 30명 있었는데 아들이 다쳤다. 그때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 오케이? 자, 상시 1인을 청구할 때는 뭐는 안 들어간다? 가족은, 동거가족은 뺀다. 근데가 동거가족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근로자에는 해당돼서 산재보상을 받는데 상시 1인이냐 할 때만 뺀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갑돌이가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치킨 배달을 하고 있는데 자, 마누라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달하고들 알바로 써. 그러니까 상근 근로자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산재보험을 안 했어.
그죠? 그런데 이 A라는 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다가 사고 났다. 그죠? 자, 그러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상시 1인 이상이 되면 실제로 산재보험에 신고를 안 해서 보험료를 안 냈다 하더라도 A는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게 아니라 당연가입. 당연가입이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을 보면 자 성립신고라는 말을 쓰지 산재보험이 오늘 내가 상시 1인이 됐습니다라고 성립을 보고하는 거지 가입 강제란 말을 안 써요. 왜? 자, 가입은 세 가지죠. 당연가입, 그죠? 그 다음에 강제가입, 그 다음에 임의보험이 있어요. 자, 국민연금에서 자꾸 국민연금에 저 또 보험료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안 냈어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내 재산에 압류 들어오는 거예요. 나 국민연금 가입도 안 했는데 왜 내냐? 당연가입이기 때문에 국민 성립신고만 하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입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성립이 됐는데 이때 사고를 났는데 이때까지 보험료를 안 냈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는 근로자는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만 사용자한테 페널티를 줘야 되겠죠. 그래야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주겠죠. 그래서 자 공단에서 피해자한테 준 돈의 50%를 사용자한테 구상 들어가요. 뭘 안 했으면 산재 신고를 안 해놓고 안 했으면. 그래서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시 1인이 되면 그거는 미가입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립신고를 안 했을지 미가입이 아니고 이미 상시 1인이 되면 자동가입이기 때문에 미가입이란 말은 실무상 쓰고 있지만 미가입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립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때 상시 1인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립신고를 안 했어도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성립신고만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립신고를 안 한 페널티로 50% 구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강제보험하고 우리가 당연가입하고 차이예요. 당연가입은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어떤 조건이 되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동적으로 가입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 봅시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죠. 그런데 해외근제나 선원근제는 강제보험이에요. 써놔요. 해외근제나 선원근제는 강제보험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재는 자동가입, 해외근제는 강제보험, 선원근제는 강제보험이에요. 근제 사배책은 임의보험이. 자, 요건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가입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건만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된 거예요. 이 두 개는 강제가입이다. 자, 자동가입하고 강제가입을 알겠죠? 이건 가입 안에 있으면 보험금 안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상해 주는 거야. 요거는 강제보험은 가입 안 돼 있으면 보상 안 해주고 페널티를 줘. 그래서 가입 안 한 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데 이거는 미가입이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있잖아요. 쭉 돈 안 내고 있다가 암 걸렸어. 그러면 돈 내고 치료받을 수 있어. 왜? 의료보험도 미가입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당연가입이기 때문에.
자, 당연가입, 자동가입하고 강제가입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당연가입이냐 아니면 자동가입이나 당연가입이냐 강제가입이냐 임의가입 이걸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잘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제보험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에서 당연가입이 있냐? 없어요. 공보험만 당연가입이니까.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하고 임의보험밖에 없어. 그런데 근제는 산제는 이 자동가입, 당연가입이고 선험근제, 해외근제는 강제보험이고 산제, 근배책은 임의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가입을 했는데 자 특수근로자라는 게 있어.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는.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지감독을 하고 그러면은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방법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급료를 주는 거죠. 기본급을 주는 거야. 그런데 자, 근로자가 아닌 가장 사람 중에 특수근로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긴 받는데 기본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적급으로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한테 안 받고 손님한테 받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장의 캐디는 손님한테 받아요. 술집에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친구들도 팁으로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 손님한테 팁을 받으면 그런 돈을 받는 게 사용자한테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야. 근데 그 팁을 일괄로 걷어서 사용자가 주면 그때는 근로자예요. 호텔, 커피숍 가면 팁이 차지로 딱딱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급여하고 팁을 같이 주죠. 그러면 그때는 근로자예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실적급으로 받거나 사용자 이외의 자리에서 받는다는 거. 자, 가라오케인데 밴드를 한다는 거야. 근데 밴드는 장소만 나는 주지. 그리고 밴드 하면 누구한테 받냐? 손님들이 노래 하나 부를 때 만 원씩 주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급여를 받지 않았어요? 사용자한테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근로자다. 자, 학습지 선생님들도 실적급으로 받아. 보험 설계사들도 실적급으로 받아. 채권 출시하는 애들. 그죠?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장. 그런데 월 기본급 있는 사람들 있고 기본급 없이 사건을 해결하면 일정 부분 받는 사람들은 다 특수근로자다. 이런 특수근로자들은 자동가입 대상은 아니고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줘요. 임의가입이단 말이에요. 임의가입. 그러니까 가입하고 싶을 때는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가입하기 싫다. 그러면 강제를 안 하는 근로자다 하는 거죠. 근로자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고요. 자, 해외 근제 보험 보겠습니다. 자, 본사가 코리아에 있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야.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 자, 두 번째. 한국에서 채용을 한 거예요. 대부분이 대한민국 사람이겠죠. 현지에서 채용한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견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자 봅시다. 파견을 우리가 해외
파견 목적으로 채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해외 근제, 산재 가입 대상이 아니고 해외 근제 가입 대상이야. 자, 한국에 본사가 있고, 오케이? 한국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자, 한국에서 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해외 파견 목적이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들어오면 당연히 퇴사야. 자, 무슨 일? 이라크에 3년 동안 무슨 댐을 고생하나, 다리를 공하는데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채용해서 3년 끝나면 끝나는 해는 이 사람이 해외 근제 대상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여기서 채용해가서 꽤 근무하고 있다가 갔다가 다시 와. 그래서 근무해 여기서. 이 사람은 산재 가입 대상이야.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입사 때부터 쭉 회사에서 한 5년 있었는데 이번에 이라크 파병 갔다가 한 2년 고생하고 돈 벌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본사로 들어와서 근무해. 이 사람은 해외 파견 목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근제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산재보험 대상이다. 그래서 자, 이런 사람이 해외 근제인데 두 개가 산재가 가입이 가능하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자, 국내에 계속 근무한 사람이죠. 그래서 국내에 파견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 근무한다. 이러면은 산재 가입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임의 가입은 우리가 얘기했죠. 지금 자동 가입, 당연 가입은 아니잖아요. 해외 근로자는. 그런데 산재보험, 우리 해외 근제로 안 들고 산재보험 들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보험단에서 해외 근로자도 산재는 받아준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당연 가입이 아니고 임의 가입이다. 자, 10점짜리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해외 근로자의 우리가 대상과 산재 가입 여부 판단,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해외 근로자의 가입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체가 해외 파견을 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채용한 사람을 해외 근로자, 해외 근제고, 근제보험,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제보험이야. 근제보험은 휴업소는 60% 주고 산재보험은 70% 줘. 산재보험이 우리가 근기법보다 조금 높아. 그러니까 근제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동시에 적용되면 어떤 게 더 적용된다?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할게요. 자, 산재보험은 산재법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재법상의 보상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보다는 더 높다 그랬죠. 그죠? 자, 근기법하고 선언법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들 수 있고 해외 근제 가입 대상도 들 수 있고
선원보험 가입 대상도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보험을 초과 전보 조항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지금 1차 위험이에요. 1차 위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보상한다는 뜻이고, 요거는 근제보험 보호나 산재보험 보상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만 보상한다. 이게 초과 전보야. 그리고 이거는 배상 책임이고, 이거는 보상 책임이야. 자, 보상 책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실상계를 안 한다. 사용자가 과실이 없어준다. 업무 중 사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거다. 그리고 보상 책임, 근제보험이 뭐냐? 그러면은 빨리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사용자가 과실이 없어도 업무에 종사된 근로자에 대해서 주는 거다. 근로자가 과실이 있다도 과실상계 안 한다. 이거는 빨리 외워버려야 돼. 근데 이거 나중에 올게. 그런 것 때문이니까. 나중에 이제 계속 스텝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자, 이게 산재보험이에요. 그런데 근제보험은, 자, 근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보험보다 훨씬 더 금액이 적어요. 자, 그래서 이걸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맞춘 게 제 확장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여기는 휴업손해를 70% 주는데 여기는 60% 줘요. 그러면 재확장 특약에서 10%를 더 줘서 70% 맞추는 거죠. 사망은 우리가 사망도 10%를 적게 줘요. 근기보험은. 근데 재확장 특약이 되면 10%를 더 업게 해가지고 산재보험과 맞춰줘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좀 보세요. 국가는, 자, 이 사람이 산재사고로 하반신이나 상반신이 다 마비돼갖고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간병인을 대줘요. 그죠? 왜? 돈이 어디서 나니까. 세금으로 하니까. 근데 개인 기업, 삼성화재한테 죽을 때까지 대라 그러면 삼성화재 안 팔아버려. 그렇잖아. 아니, 산재는 공범이니까 부족하면 세금에서 갖다 쓰면 되지만, 개인 기업에서야 이 수지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안 줘.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개요인 담보 특약을 집어넣어. 자, 그러면 개요인 담보 특약을 집어넣으면 산재하고 다 맞냐? 근제하고 해외 근제하고 산재하고 똑같나? 그래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래도 못 채우는 부분. 이게 뭐냐? 연금이야. 연금. 자,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아내가 재혼하거나 아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 나쁠 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좋을 때 죽는 방법을 미리 알려줘야 돼. 나가서 일하다가 죽어라. 제일 쓸데없는 죽음이 이거지. 이거는 죽어서도 못 먹어. 살아서도 돈 못 벌어주더니 죽어서도 못 벌어준다고. 자,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 한 푼도 비용을 안 내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 7급 이상이 되면 장애연금을 평생 받고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데 개인 기업한테 개인적으로 판매한 사기업한테 죽을 때까지 연금 주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팔겠지. 그렇죠? 그래서 해외 근제하고 산재보험에 특약이 2개 있는데 이 특약이 2개로 상당 부분이 맞춰졌지만 그래도 못 맞추는 게 뭐냐? 연금이다. 여기는 연금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는 연금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손원근제도 연금 없어. 그런데 손원근제는 자, 이게 재확전담보 특약이 없어. 왜 없겠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70% 주니까. 여기는 휴업설의 60%, 여기는 70%니까 재확전담보 특약이 필요 없어. 대신 뭐냐? 개호인 담보 특약은 돼. 자, 중요한 것은 이 2개가 강제보험인데 이거는 임의보험이다. 해외 근제는 2개가 가입 강제인데 선원 근제는 간병인 재확전담보 특약이 임의보험이다. 그러면 보험 들겠다 안 들겠다?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자,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사용자가 연금 줄 이유가 없어. 여기는 산재법에 의해서 연금을 주지만 금기법은 연금이 없어. 선언법도 연금이 없어. 그 연금 줄 일이 없어. 거기는. 연금 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선원이 다치면 일시불 주고 끝이야. 해외 근로자가 다치면 일시불 주고 끝이야. 근데 산재만 연금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해외 근로자들이 해외 근제를 넣어줄 거냐, 산재보험 넣어줄 거냐고 협상을 해서 산재보험 넣어준다 그러면 해외로 가고 근제보험 넣는다면 안 가겠다고 그래요. 왜? 만약에 내가 일을 못할 정도로 중상을 당하면 근제보험은 예를 들어서 1급 하더라도 1억 얼마 주고 끝이야. 그러면은 1억 받아가지고 젊은 놈이 받아갖고 금방 몇 개월 쓰면 없어지지. 뭐 그 돈이야 뭐 딸내미가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다 가져가 보면 끝나시지. 사위가 제일 많이 가져가지. 근데 연금은 가져갈 수도 없잖아. 매달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연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산재는 연금이 있다. 오케이? 해외 근제는 연금이 없다. 선원 근제도 연금이 없다. 자, 재확전담보 특약이라는 제도가 있는 데는 어느 보험뿐이다? 해외 근제뿐이다. 선원 근제나 산재보험은 재확전담보 특약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다. 왜? 70% 주니까 수협손해에 60%를 70% 주기 이런 거니까 10%씩 더 주는 거니까 그래서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제보험의 구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15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제보험 구조를 다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막 직격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봐요. 산을 본다. 그러면 산에 무조건 들어가서 나무 하나 있네, 돌 하나 있네, 이렇게 공부하면 전체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면 제일 먼저 헬기를 타고 산 전체를 한번 싹 돌아보고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숲속에 들어가야 아, 그때 내가 봤던 거에 이 지점이 어디 중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막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근제보험의 전체적인 개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여러분이 항상 그 개괄 안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지. 저걸 못 해버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자, 예를 들어서 피사해라는 이탈리아 피사를 가고 있다. 피사가 북쪽에 있는 건지 남쪽에 있는 건지 어디 전혀 몰라. 답답하지 않아요? 아, 부산 가는데 북쪽 차 타고 가면 안 되잖아.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근데 막 의정부 막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고 내가 안에 들어가야 자꾸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도 자꾸 전체적인 프레임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전체적으로 이게 프레임을 잡을 수가 있지,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참 공부했는데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혼동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전체를 그리고, 자, 오늘 근제보험의 구조를 그렸고, 근제보험과 근제보험에서 보상과 배상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싹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제보험의 구조를 봤어요. 그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근제보험의 법률적 책임을 들어가죠. 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앞에 17페이지를 보면 재보상 책임과 배상 책임의 비교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페이지 수가 아까 페이지 수가 다르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제2절 보상 책임의 법률적 근거를 봅시다. 자, 거기 보면 재해 보상 책임과 배상 책임의 비교가 있죠.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상과 배상이라는 거죠. 보상과 배상. 그죠? 그래서 이거 모르면요. 이거 막 달달달달달 모르면 이제는 배상과 보상을 모르면 이제 끝이야. 아까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거죠. 자, 계속 읽어서 요약본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돼. 자, 몇 번 읽냐? 10번, 15번 계속 읽어서 내가 여기 머릿속에 프레임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 다 프레임이. 그럼 프레임 집어넣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처음에 한번 집어넣어, 이 애워요. 그 다음에 목차를 보고 목차만 계속 써보는 거예요. 목차가 모르면요. 아니, 이런 거죠. 건물을 지을 때 철골 골조하고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철골이 안 올라가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차를 해서 두 개를 다 비교하고 그걸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때 막 나중에 공부해야지, 한 번 읽어보고 덮어야지 이러지 말고 꼭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꼭 외워야 될 거. 여러분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외워야 돼요. 뭐예요? 배상 책임과 보상 책임의 차이점. 근제보험과 배상 책임 보험의 차이점이에요. 자, 이미 공부를 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페이지스에 보면 자, 페이지스에 보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자, 1번이 타보험 영역, 2번이 소규모 공사 방법, 그 다음에 3번이 영농 농경사업이죠.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은 쉬워요. 자, 다른 근제보험이나 다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이 지금 뭐예요? 산재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1번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선원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특히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3번 보세요. 자, 농업, 임업, 어업, 수요법 중에서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상시 5인 미만이잖아요. 자, 농업, 임업, 축산업, 그죠? 우리 1차 산업이라고 하죠. 5인 미만. 5인 미만. 근데 법인은 한 명이라도 가입 대상이다. 법인 제외야. 법인은 가입 대상이야. 근데 법인이 아닌 자로서 5인 미만. 뭐예요? 농업, 어업, 수협, 벌목 이런 것들이죠. 자, 그게 되죠? 자, 공사 부분에 보면 자, 2천만 원 이하 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자, 100제곱미터 연면적이 1층, 2층, 3층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거죠.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그죠? 2천만 원 미만이거나 또는 소규모. 자,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대수선. 자, 이것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 직원분 한 분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20년 전에 지은 집을 좀 수리를 한대요. 그런데 다 수리를 하는데 7천만 원 정도 든대요. 수리비가.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를 일을 한대요. 그런데 산재보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얼마짜리니까? 2천 이상이니까. 2천 이상이니까 산재보험 들어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은 발주자이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냐면 공사를 맡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발주자는 지휘감독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산재보험 가입도 해야지 그랬더니 왜 가입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사고 나면 중국으로 섞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거 있죠. 사고 난 사람은 운수 나쁜 놈이야. 관리 잘못한 게 아니고 운수가 나쁜 놈이야. 그게 아니고 관리 잘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보상 책임 발생 요건, 요게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고용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고용관계하고 사용관계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거죠. 자, 민법 756조 사용관계는 자, 일을 시키는 관계.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756조가 돼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756조 안에 고용관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특수근로자 설명했죠. 특수근로자가 뭐였어요? 실적급으로 받거나 손님한테 돈 받는 사람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설계사가 있는데 설계사가 고용관계가 아니에요. 특수근로자예요. 그런데 민법 756조 사용관계는 돼요. 그 다음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 택배하는 사람도 결국은 택배하면은 얼마 거기서 한 건당 얼마씩 주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756조 일을 시키는 관계예요. 이때 이거는 급여하고 관계없어요. 일을 시키면 돼요. 자, 형이 동생한테 차주면서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회 좀 떠와. 756조 사용관계예요. 근데 형아 동생한테 월급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관계, 이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756조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고용관계는 일을 시키고 지휘감독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기본급을 준다 하는 거지. 기본급을 준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판례에서는 기본급이 아니고 실적급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보는 판례가 있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무자들이 첨예하게 논지하는 거고 수험생들은 그것까지 공부하면요 나중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간단 명료하는 게 좋아요. 그죠? 왜?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는 아주 A로도 볼 수 있고 B로도 볼 수 있고 C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내요. 그건 실무상에서 문제지. 그러니까 명쾌하게 문제가 나와야 사람들이 쓰겠죠.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근로자 누구냐? 기본급이 있는 사람. 기본급을 사용자한테 일을 받고 그 사용자로부터 기본급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급이 없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판례에서 이거는 너무 종속적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된다. 이런 판례는 여러분은 무시하면 돼요. 그냥 쉽게 기본급이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봐? 일을 하면 그때 받아. 그러면 실적급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근로자 아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 기본급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그 사용자한테요. 그 사용자한테. 그러니까 산재법에서 근로자가 아니냐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업무는 기본급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케이스를 실무에서는 공부하죠. 왜? 산재에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럴 때 그걸 받아갖고 막 판례 찾아갖고 근로자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돈 되니까. 그죠? 근데 수업 시간에 그걸 공부해버리면 인간 땡이야. 그건 안 돼. 이제 사건을 처리할 때, 그럴 때는 예외적 케이스를 가지고 막 몰두하고 있지만 수험생들은 간단 명료해야 돼. 뭐하는 근로자가 뭐라고 해? 기본급 받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강의를 들으면요, 아니 그거는 100%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98% 맞는데 2%를 하기 위해서 기본급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뭐 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급 받냐? 기본급 없다. 그러면 근로자 아니다. 명쾌하게 가버리는 게 여러분 수험생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근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급을 받냐 안 받냐. 그죠? 기본급을 받냐 안 받냐. 오케이? 예. 산재책을, 근제보험책을 2번 읽었대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된대요. 도둑놈이죠. 나쁜 새끼죠. 왜냐하면 제가 근제배상 책임을 10년을 공부를 해도 안 잡혔던 거거든요. 이거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10년 넘게 책을 봐도 이게 딱딱 안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업무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제는 강의하기 전까지는 나는 알아. 근데 학생들한테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거 모르고 하여튼 그거 있어 막 이렇게 그렇겠지 이제 그거 하면 돼 뭐 이런 거 가르쳤지. 근데 학원에 와서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하면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2년 만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예. 만약에 내가 강의 안 했으면 지금도 그거 되잖아 어떻게 알아요? 많이 하다 보면 돼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그렇게 강의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고민해서 이제 고민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20년간 업무를 해도 나는 감각적으로 아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딱 강의하기 딱 정리해 주기가 어려워서 못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지금 편집되어 있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옛날 책처럼 막 약관 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 읽고 이해한다. 한 번 읽고 나는 근제 배상 책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머리에 들어왔어.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나사에 가서 화성 탐사하는 그쪽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 김정은이 핵을 여기서 컨트롤해서 어떻게 이런 거 하셔야 돼. 그래서 다 여러 번 읽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것은 안 읽은 거예요. 가끔씩 우리 학원생들, 우리 직원들도 거짓말 많이 해요. 여러 번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요. 여러 번 몇 번? 2번. 그것도 쭉 공부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몇 번 보고 또 한참 있다가 몇 번 보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떴다가 끌어왔다가 이거잖아. 그 자리지. 안 돼. 공부는 쇠를 닿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쇠를 딱 했을 때 막 때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따뜻하다가 한참 있다 오면 안 돼. 다시 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쇠 연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부가. 달궈졌을 때 계속 따따따따 때려야 돼요. 오늘 10분 하고 이틀 후에 10분 하잖아요. 공부 안 한 거야. 공부 안 한 거야. 가지고 다니고 계속 보고, 쉬는 시간마다 계속 보고, 박스 보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를 하더라도 그걸 보여야 돼요. 그죠? 안 되면 그림 그려가지고 조그맣게 그려둬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이래야지. 아니 지금 내가 업무하면서 또 따뜻할 시간이 없는데 도서관 가야 나는 공부한다. 하지 마세요. 도서관 안 가시잖아요. 계속 공부하고 계속 보고 뭐 이게 익숙해져야 될 수가 있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하더라도. 자, 2번째 이제 우리가 근로자는 개념을 했어요. 근로자는 뭐라고 해요? 기본급 받는다. 머릿속에 딱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급 받는다. 그럼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뭐예요? 실적급. 기본급 플러스 실적급은 근로자 맞아요. 기본급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급 우리 마음을 보세요.
기본급이 100만 원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 2시쯤 나가면 안 될 것 같죠? 잘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근로자예요. 근데 2시에 나가도 안 잘라요. 그죠? 나만 배고프면 돼요. 그럼 근로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다가 뭐라면 개인사업자라 그래요. 개인사업자. 자, 두 번째 업무 수행성 보겠습니다. 자, 산재는 이제 재해의 개념이 있어요. 재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에서 다 똑같지 않아요. 생명보험에서 쓰는 재해 개념하고 산재에서 쓰는 재해 개념하고 다 달라요. 재해라는 단어가 똑같았다고 해서 범위가 같지는 않다는 거죠. 대신 뭐는 같아요? 선원근제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산재법상의 재해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왜? 똑같은 걸 담보하니까.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선원법하고 산재하고 근기법에서는 근로자냐 아니냐 똑같고 평균염 산장과 똑같고 업무 중이냐 아니냐 똑같고 재해냐 똑같고 뭐가 다르다요? 돈을 얼만큼 줄 거냐만 다르다. 돈을 얼만큼 줄 거냐만 다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로자냐는 개념도 해외 근로자나 해외 근제나 선원 근제나 지금 우리가 산재나 똑같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개념이야. 자, 우리가 이제 산재 사고 중에서 산업 현장에서 떨어지거나 다쳐가지고 부상당한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직업병. 자, 석면 공장에 오래 있었더니 진폐증이 걸렸다. 그죠? 우리가 재밌는 게 말이죠. 자, 보세요. 디스크가 알죠? 산재에서 디스크하고 상해보험의 디스크는 완전히 달라요. 산재는 직업병으로 줘요. 직업병으로.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거기서 몇 년 근무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10년 근무했습니다. 그는 산재다 맞다 이거죠. 근데 상해보험에서는 우연하고 급격하고 오고 외래적이어야 되죠. 보험회사가 산재에서 승인 안 났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 못 주겠대. 산재 승인 나면 안 주는 거예요. 산재 승인 났다는 것은 직업병이라는 거. 직업병이면 오랫동안 누적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해 아니잖아. 근데 보험회사가 청구하면 산재에서 국가가 불승인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냐고.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야 새끼야, 너 산재에서 재해 개념하고 이 새끼 개념도 모르는 새끼가 이 새끼 막 그런 거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막 욕해도 쟤는 욕 못 하잖아. 나는 너한테 욕할 수 있어. 근데 보면서 들어가면 너 욕하면 바로 녹음이 떠가지고 공감이 넣어버려서 내가 넌 죽어. 되게 통한다. 이 이론을 모르면 그게 돼. 근데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그렇게 말하면 다 수긍했대요. 교수님만 빼놓고 다 수긍했대. 그러니까 너는 산재에서 디스크를 어떻게 주는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 장에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직업병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과로로 심근경색이 걸렸다는 거, 뇌졸중 걸렸다는 거,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근제보험, 근제배상책임보험에서 이거는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왜? 자, 저걸로 산재 외에 배상 책임이 되려면 생각해 보세요. 직업병으로 배상 책임이 되려면 직업병이 걸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시설 안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떨어지고 사고가 나고 이걸 우리 시험 대상으로 봐요. 근데 이거는 자, 봐요. 성면탄광에서 20년간 일했어요. 그 은퇴하고 와서 5년 만에 진폐증이 걸렸어요. 업무 중이? 업무 중 아니죠. 3일, 10일 동안 거의 막 잠도 안 못 자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일하다가 집에 와서 주무시다가 심근경색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로사로 입증됐어요. 업무 중이에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업무 중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업무 기인성만 있으면 돼요. 업무 기인성하고 우리가 수행성 얘기할 때요. 우리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하고 직업병은 업무 수행 중이지 아니더라도 돼요. 업무 기인성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추락사는 업무 수행 중이야죠. 추락사는 업무 수행 중이죠. 그래서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해서 틀려요. 추락사나 이런 것들은 업무 수행 중이어야 되고 직업병이나 과로는 업무 기인성만 있으면 돼요. 그죠? 가끔씩 그럽니다. 산업 현장에서 심근경색이 됐으면은 보상받는데 집에서 심근경색 따서 못 받는다. 틀렸죠. 업무 수행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업무 수행성이 아니라 과로가 얼만큼 기여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 11시에 심근경색 걸려서 죽었다가 업무 중에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과로가 없었어. 업무 수행 중에 심근경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로가 없었다면 이건 본인의 질병이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안 주죠. 그죠? 수행성이 아니다는 거죠. 뭐해서는? 직업병이나 과로로 인한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는 뇌출혈은 업무 기인성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상당한 거 이거는 업무 수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업무중 재해 판단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집. 써. 자, 회사 내에서의 사고는 특단한 사유가 없는 한 현저하게 개인적인 행위다라고 보지 않는 한은 업무 중으로 봐요. 두 번째, 출장을 가서 돌아올 때까지 이것도 모두 업무 중으로 봐요. 자, 부산에 출장 가서 호텔에서 자다가 호텔에 화재가 나서 죽었다. 업무 중이에요. 왜? 출장에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출장에서 집에 올 때까지는 만약 집에서 잤다면 업무 중이 아니죠. 출장 중에 출장 현지에서 잤다면 그것도 업무 중이다는 거예요. 자, 접대를 하다가 나왔다. 또는 회식을 했다는 거죠. 자, 회식도 자, 회사의 공적인 회사의 사장이
공지를 해서 회사의 전체 업무로서 회식을 했다. 그러면 업무 중이에요. 근데 과장이 야, 날씨 좋다. 그러고 가는 것은 업무 중이 아니에요. 사장이 갔어요. 그리고 1차 끝나고 갔어요. 2차에 술 좋아하는 놈 몇 명이서 먹다가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로서 회식해야 되고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결제도 해야 되고 자, 전 직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모임이 강제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회식도 업무 중이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실무에서는 이게 업무 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10점짜리 외에는 나올 수 없잖아요. 사례 문제에서는 애매모호하게 해서 이게 업무 중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업무 중이 아닌 것도 볼 수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사례 문제는. 근데 뭐는 나오겠죠? 업무 수행서, 업무 중 사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써라. 10점짜리. 이렇게는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근제 배상 책임 보험에 10점짜리 나올 문제들이 우리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사례에서 업무 중인지 아닌지를 진짜 아리까리한데 그런 사례를 내면 좋은 방법은 업무 중 아니다. 끝. 그 다음에 이하는 풀 필요 없다. 모르겠어. 다음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러면 업무 중 아니다. 그래서 풀 필요 없다. 끝. 그래서 사례 문제는 그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나오지 이게 업무 중인가 아닌가 이게 분명하게 업무 중으로 문제를 내죠. 그러니까 이 업무 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항상 그게 있어요. 내가 감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를 볼 때, 그죠? 우리가 야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감각이 있느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감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결과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게 10점짜리냐, 사례 문제냐, 사례 문제 풀 때 이게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을 빨리 감각을 하고 그게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10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출퇴근 중 사고예요. 자, 과거에는 회사가 제공한 버스에 탑승했을 때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한 경우도 업무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법을 바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법이라는 거지. 왜? 대중교통만 업무이고 개인으로 자가용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 근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가용도 우리가 업무 주는데 2018년부터 저걸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사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사례 문제 풀어봐야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개념까지 했고요. 자, 근로자에서 우리가 아닌 사람들 한번 봐볼까요? 자, 근로자의 개념에서 근로자 아닌 사람. 자, 먼저 도급관계에서 수급인. 자, 이거죠. 자, 내가
페인트 칠하는 사람을 갖고 와서 일당을 15만 원 주겠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일해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근로자예요. 그런데 요 전체 하는데 얼마 할래? 그래서 일을 맡겨버린 거죠. 이게 하청이야. 도급이라고 그러는 거야, 도급.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이 있는데 집 전체를 하는데 얼마 하겠다. 오야지가 450만 원이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맡겼다는 거죠. 그럼 그 오야지, 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우리가 십장이라는 데 있어, 십장.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소금을 하면 우리가 보일러 한다. 그럼 보일러 하는 사람한테 이거 보일러 해줬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120이래. 그러면 120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 데리고 온 사람은 근로자인데 그 오야지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죠?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하더라도 전부 사업자라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 없냐는 관계없어요. 있냐 없냐 관계없어.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급료를 줬다라고 하면 산재가 되는 거고, 아니다 내가 얼마에 맡겼다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는데 사용자가 불쌍해서 내가 하루에 일당 30만 원, 20만 원 주기로 하고 썼다. 그러면 써주면은 마누라가 평생 연금을 받는 거고, 아니다 내가 400 주고 맡겼다 그러니까 주장해버리면 인생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상해보험 노는 것은 또 고지의무 위반돼 갖고 안 주고, 직업병 빈간 통지의무 위반돼 비리보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거지. 자,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사 감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는 월급쟁이고 직원인데 말로는 붙여주는 이사 있죠. 이 사람들은 근로자예요.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관계. 자, 위임관계, 변호사, 손해배상사, 이렇게 위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위임관계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위임관계에서 우리가, 자, 보험설계사, 채권조심원, 중고딜러, 이거죠. 그 다음에 지입차주. 자, 지입차주 줄 것은 없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자, 동원유통이라는 회사가 있다. 얘를 가정해 보죠. 그러면 동원유통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트럭을 정차할 수 있는 것들을 배당을 줘요. 정부가 10대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가 10대 하자니까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물동량이 자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남발을 팔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이게 한단 말이야, 정부가. 왜? 있는 놈한테 뭔가를 해줘야 정치 자금이 들어오거든. 서민들한테 잘해줘봐야 서민들은 먹고 땡이야. 정치 자금 안 줘. 그래서 자꾸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차를 어떻게 합니까? 남발을 팔아. 그러면 A가 지가 차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동원유통으로 등록을 해. 네? 그러니까 명의상으로는 동원유통 거야. 대외적으로도 동원유통이고.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는 지입계약인데, 지입계약이 위임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에요. 즉 내가 집을 사가서 우리 장모님 입으로 해놓고 내가 1가구 2주택 3주택 하면 힘드니까 장모님 이름으로 해놓고 처남 이름으로 해놓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불법이지. 그지? 그런데 자, 명의신탁의 대표적인 뭐냐면 둘 간에 문제가 생기면 애 거지만 대외적으로는 애 거야. 왜? 등록에 써 있으니까. 그래요? 자, 내가 장모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면 집을 사가지고 대외적으로 누구 거야? 장모님 거야. 나하고 둘만의 내 거지. 그죠? 이게 명의신탁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인데 내 차를 위임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위임관계를. 이걸 지입차주를 하는데 이 지입차주도 사업자예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지입차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야. 산재보험 가입해야 되는 사용자야. 근데 지입차주도 1인 지입차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재보험 임의가입자. 내가 산재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그죠? 내가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임의가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입차주도 임의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재보험 가입해놓은 사람 거의 없어. 산재보험 좋은데 가입을 거의 안 해. 산재보험 가입하라면 짜증나. 자, 호스티스, 임금 없는 종업원. 누구한테 돈을 받아? 사용자한테. 탤런트, 가수. 기본급 받는 게 아니고 출연료 받은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한 해 출연하는데 100만 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받아. 그죠? 우리는 출연도 안 시켜줘. 지나가는 행위는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막 못한다고 혼나. 자,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불법 취업자도 근로자에 해당돼요. 자, 실습생은 뭐냐면 채용했는데 지금 네가 수습 기간이다 이게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 2달, 3달간 그 공업 공고 같은 데서는 실습 나가는 경우 있죠. 또 교원들 가면 저기 4학년 때 교생 실습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근로자가 아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거는 학과의 그 커리큘럼, 학교의 커리큘럼 과정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동사업자 거 할까요? 자, 예를 들어 중국집이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아내 앞으로 돼 있다. 근데 남편이 종업원이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공동사업자로 봐야지. 그렇죠? 공동사업. 그러면 항상 남편은 그러면 공동사업자입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꽤 규모가 있는 집단으로서 법인이나 규모 있는 집단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둘이서 운영할 때는 그건 근로자로 운영을 쓰는 게 아니죠. 그죠? 남편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은 누가 수금해요? 와이프가.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는 왕서방하고 곰돌이 왕서방하고 수금하는 와이프인데 왕서방이 잘못해서 수금 덜으면 막 짜증도 막 내요. 그죠? 여자의 특권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